안녕하세요. 삼치구입니다. 오늘 들고 온 두 작품을 비교 분석할 예정인데요. 오늘 들고 온 작품은 바로 이겁니다. 날씨의 아이와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2025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죠. 음, 일단 먼저 말씀드린 거는 양 작품 간략한 소개, 그리고 세사계와 주인공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제 사랑과 구원, 그다음에 희생과 더 큰 희생, 그다음에 스승과의 관계. 이건 뭐 새로운 가족 있고, 두 번째는 디스토피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곱 번째는 OST에 대한 부분. 그렇게 간략하게 일곱 가지로 나눴고요. 먼저 간략한 얘기 소개에서 날씨의 아이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날씨의 아이 포스터고요. 이 친구가 이제 호다카, 이 친구가 이제 히나라고 하고, 두 그냥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인데, 얘기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제 호다카라는 애가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도쿄로 가는데, 왜 도쿄로 가느냐? 그건 뭐 명확하게 표시되진 않지만, 뭐 연출적으로 봤을 때 상처가 있고 해서 뭐 가정폭력 혹은 뭐 고향에서 따돌림을 당하는데 그거에 대한 뭐 보호자가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지 않는 등 뭐 일단 고향에서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고 있어서 도쿄로 혼자 가출을 하게 됩니다. 희나 같은 경우는 도쿄에 사는 여자아이고요. 부모님이 1년 전에 돌아가셔서 이 작품 시점에서는 이제 뭐 동생과 단둘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둘 모두 미성년자고 학생이고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이제 희나가 우등한 계기로 1년 전에 그 어머니가 병실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을 계기로 날씨를 조종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뭐 그 과정에서 뭐 이게 저렇고 저게 저렇고 해서 뭐 결국은 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이고, 이것은 이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3부작, 너의 이름은 날씨아이, 그 다음에 스즈메 문단속 중 두 번째 날씨아이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세 작품 중에서는 저의 취향에는 가장 두 번째 작품이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이름은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단순하고, 스즈메 문단속은 너무 난잡하고, 뭐 날씨아이 정도가 가장 그 균형감이 있게 밸런스 있게 적당히 뭐 이야기의 무게들도 있으면서 좀 생각해 볼 점도 던져주면서 그러면서도 깔끔하게 진행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스즈메 문단속은 내용이 좀 너무 좀 난잡해지는 포인트가 있다고 느꼈고, 너의 이름은 좀 단순한 느낌을 좀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신카이 마코토 그 재난 3부작 중에서 가장 좋게 평가하는 작품입니다. 뭐 그럼 이제 다음 얘기는 이제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그 다음은 사이버펑크 엣지러너입니다. 자, 얘가 남자 주인공 데이비드고요. 이 사람 이제 여주인공 루시, 그리고 뒤에가 이제 뭐 다양한 뭐 나오는 인물들인데요. 이 얘기는 이제는 굉장히 미래의 어떤 시점이고, 인간이란 존재가 반인 반기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그 기계에 의존해서 개인의 능력치나 이런 것들도 그 자기 몸에 설치된 기계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역량이 나오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싸움을 잘하는 기계를 이식한다. 그러면 뭐 싸움을 노력 없이도 잘할 수 있고, 뭐 하여튼 이런 시대이고, 굉장히 묘사 자체는 좀 디스토피아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디스토피아적으로 묘사되는데, 이제는 이 친구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집안이고, 이 세계관에서 가난한 집에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 사이버 펑크라는 일종의 어떤 그 조직폭력배라고 할 수 있고, 뭐 그런 불량한 조직에 들어가서 그 사회의 음을 담당하는 조직에 들어가서 겪게 되는 일들, 그리고 이제 루시와의 뭐 사랑, 이런 얘기고, 이것도 전형적인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제가 이 두 작품을 왜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 들고 왔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갖고 온 이유는 이것도 두 얘기 모두 소년과 소녀의 그 사랑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작품의 공통점은 세계와 주인공의 관계들이죠. 주인공과 세계의 관계고, 그리고 끝으로 이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이게 일종의 우리 사회에서 봤을 때도 어떤 시사점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뭐 여담이지만 뭐 디스토피아적 가치관이 담긴 작품에 대한 제 철학, 그 다음에 OST에 관한 부분을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두 작품 모두 세계와 주인공 사이의 관계.
많은 작품들은 외부에서의 공격으로 내 세계가 뭐 파괴가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작품이 전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영웅서사적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 작품들은 세계와 자신을 구성하는 관계가 조금은 다릅니다. 근데 호다카, 이 얘기의 시작이 되는 주인공, 날씨아의 호다카의 경우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이라는 세계를 스스로 벗어납니다. 외부의 충격 때문이 아니고요. 그 고향에서 뭐 부모님의 학대, 어쩌면 보호자로서 아니면 학교나 다른 것의 학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로서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마을을 떠나겠다는 결심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즉,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과 자신의 관계는 내가 이걸 지켜야 하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도망치고 싶은 어떤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죠. 이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살아갈 뿐인 거죠, 도쿄에서. 호다카도 도쿄 와서 그저 살아갈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느낀다기보다는 이제 혼자 이제 그 지옥 같은 세상을 나와서 혼자 도쿄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도쿄의 삶도 만만치 않고 굉장히 어렵게 이제 살아가는 형태인데 초반에 뭐 그런 상황이고요. 사이버펑크에서도 데이비드도 역시 그 디스토피아적 세계관 속에서 경제적 그 하층민을 담당을 하는 방식에서 얘가 이제 부모님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애를 학교에 보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는 데이빗 같은 친구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우리 사회 그 사회의 상류층 애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거기서도 뭐 차별을 당하고 근데 꾸역꾸역 그 엄마가 너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카데미를 다녀야 한다. 이래서 데이빗도 그 길을 다니는데 사실 데이빗은 거기 있는 세계에 애정을 느낄 수가 없죠. 그 세계관 속. 그래서 그냥 뭐 속된 말로 뭐 포르노 같은 그런 거 디스크 갖고 와서 보기도 하고 그막 노력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재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그 자기 데이빗조차도 그 세계에 애정은 크게 없는 인물입니다. 오히려 그 세계가 이제 그들을 괴롭히는데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치안이 굉장히 격차가 나눠집니다. 그 흔히 말하는 그 의료보험의 민영화 같은 것처럼 자신이 그 다칠 때 구조해 주는 것도 어떤 특정 보험 상품을 가입해야 되고 그게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와도 그를 구조해 주지 않아요. 굉장히 그런 자본주의적 사고가 아니라 황금 만능주의적 시대인데 이 세상에서 데이빗과 어머니가 사고가 나는데 어머니가 그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어머니가 죽을 그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치료해 주지 않죠. 온 그 구급차가. 근데 이것만 봐도 데이빗은 세계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이죠. 그 세계의 시스템. 그러니까 즉, 호다카도 그렇고, 데이빗도 그렇고, 이 두 남자 주인공은 세계를 전혀 사랑할 필요도 없고, 세계가 그들에게 잘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뭐, 흔히 말하는 우리 공동체나 사회의 역할이 개개인의 어떤 그것을 보호하고, 개인의 인권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있는 거라면, 두 명은 전혀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국가적 시스템이나 그런 시스템에서. 그래서 일단 이 세상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굉장히 뭐, 일종의 공허함이 있을 수 있고, 뭔가 이젠 호다카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빗 같은 느낌과는 좀 다른데, 호다카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무력하죠. 무력하고 그냥 뭐 굉장히 그런 상황인데, 그냥 둘 다 그냥 그 어떤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할지 모르는 그 공허함이라고 할까요? 그 둘 다 이제는 뭐 데이빗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죽고 이 세계에서 자기가 뭘 할지 모르고 그냥 공허하게 멈춘 상태. 호다카도 도쿄에 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공허하게 어떤 멈춘 상태. 둘 다 어떻게 멈춰버려요. 그냥 어떤 나아가지를 못하고 멈춘 상태가 한 번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거를 움직이게 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호다카 같은 경우는 이제 맥도날드에 있는데 그 희나라는 여자 알바생, 여주인공이 공짜로 햄버거를 줍니다. 호다카가 회상할 때 그것은 가장 맛있었던 저녁 식사라고 하는데 이미 거기서부터 호다카는 희나에게 이제 그 친절함을 받죠. 도쿄에서 처음으로 어떤 친절을 받고 거기서 굉장히 어떤 어떤 감정을 느끼죠. 뭐 사랑의 시작이자 사실 도쿄에서 있었던 호다카를 어떤 구원해주는 뭐 그런 상황이고 데이빗 같은 경우도 그 어머니가 알고 보니까 그 불법적으로 그 군사 그런 물건을 유통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어머니가 죽고 어머니 짐 중에 어떤 그 아까 말씀대로 여기는 반인 반 기계잖아요. 군사용 기계를 이제 장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데이빗가.
그래서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됐는데 사실 그게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이제 공허하게 멈춘 상황에서 루시라는 여자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시와 다니면서 이제는 뭐 소매치기 하는 법 배우고 뭐 어쨌든 데이비드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세상에 활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루시는 데이비드한테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죠. 물론 뭐 이거는 나중에 반전이 있습니다만 뭐 알려주는데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만나서 어떤 그 새로운 삶의 의미를 얻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젠 그렇게 둘이 됐는데 이젠 그래서 뭐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을 더 하면은 이제 데이빗 같은 경우는 루시한테 사랑이 빠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일련의 그 초반 과정들이 루시가 이제 사실 어머니한테 그 물건의 매매를 맡긴 그러니까 즉 물건에 그 부탁한 사람이 그 물건이 오지 않자 그 물건의 행방을 찾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루시가 걔를 보고 아 이거구나 해서 결국 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루시도 한 그 사이버펑크란 어떤 그 서클에 어떤 그 단에 포함이 돼 있었고 걔네 단에서 그 물건을 찾고 있었죠 두목이.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순서가 나중에 나올 텐데 그렇게 되는데 이건 제가 추후 후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남자 주인공들은 모두 세상에 애정이 없지만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 주인공들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면은 희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세상에 그렇게 뭐 애정이 있거나 뭐 열심히 살아가고 하는데 일단 어머니도 안 계시고요. 뭐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루시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실험체 같이 어릴 때 자라오다가 해커로서 뭐 어떤 그 군사 기업에 결국 그 사람도 그 루시도 보호자가 없이 약간 버려진 그런 두 상황이라 두 여자 주인공은 사실 버려진 상황에서 두 여자 주인공들도 사실은 일종의 사람으로서 그 남자 주인공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양쪽이 그러니까 서로 이게 공허함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죠. 소년과 소녀가. 희생 부분은 제가 한 번 건너뛰고 제가 스승과의 관계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하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됐는데 일단 뭐 구원을 받고 했는데 뭐 단순히 그렇게만 하면 스토리가 진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랑이고 보호자가 아니에요. 근데 결국 이 남자 주인공들 호다카와 데이비드가 한층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작품에서 서사에서 호다카는 스가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 1년에 초반부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스가가 걔가 가출 소년인 걸 알아보고 너 갈 데 없으면 연락해라고 했고 거기 가면은 그 오컬트한 잡지에 기사를 투고하는 뭐 작은 회사인데 거기 이제 호다카가 일을 시켜주고 그리고 여기서 생활과 숙식을 하게 되죠.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이제 뭐 연출적으로 그런 것이 뭐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결국 보호자로서 어떤 도쿄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죠. 네, 보시면 나츠미라는 인물, 스가 그리고 호다카 이렇게 셋이서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도쿄에서 일종의 새로운 가족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세상과는 단절 태상은 싫지만 결국 거기서 외톨이였는데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하나의 의미를 찾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희나와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뭘 한다거나 이렇게 연애 이렇게 이어가고 추억을 만들고 이렇게 굉장히 행복한 나날이죠.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사이버펑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버펑크도 포스터 보시면 이게 그 사이버펑크 단이에요. 얘가 가입되어 있는 대부분 인물들이. 얘, 얘 이렇게 다 이렇게 맨 위에 사람 빼고 이렇게가 다 같은 그 펑크 단인데 메인 이 사람이 여기 리더입니다. 리더의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데이비트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죠. 반면 멜시아의 경우는 스가 이 인물이 바로 호다카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결국 새로운 보호자를 둘 다 만나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떤 세계를 뛰쳐나온 다음에 여기까지는 굉장히 행복한 나날이고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보통 영웅 서사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뭐가 있고 외부 세계 침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는 건데 이미 여기서 이제 절반 내용이 뭐냐면은 호다카와 데이비트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이게 이 내용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 가족에 대한 어떤 공격이 시작되는 거죠. 이 두 스승은 굉장히 그 많은 영감을 뭐 그런 연출은 없을지 몰라도 굉장히 그 어떤 보호자로서 뭐 어떤 뭐 이런 표현들은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철학적이나 어떤 뭐 사회 문학적으로 뭐 쓰는 건데 뭐 괜히 이것을 어떤 뭐 젠더적인 부분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흔히 아버지와 어머니성이라는 걸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아버지성이라고 대변되는 부분들 어떤 조직을 이끄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남자 주인공들을 배우고 뭔가 그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 지키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는 그런 모습들을 스가와 메인으로부터 각 호다카와 데이비드는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관계 속에서 이제 그 각 스승이라고 해서 그들이 완벽한 존재는 아니죠. 이제 어떤 갈등이 촉발이 되고 호다카가 이제 스가를 만났는데 스가가 갑자기 차가워지면서 이제 돌아가라. 희나는 뭐 그런 건 있고 너도 이제 돌아가라. 너도 뭐 다른 일도 있어요. 총기와 관련된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이제 뭐 어른이 될 시간이다. 뭐 괜히 객기 부리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메인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이버펑크 세계에서 강한 기계를 이식할수록 정신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러면 사이버 사이코라는 게 돼요. 그러면 이성을 잃고 결국은 처분을 당하죠. 근데 이제 자신의 이성을 잃는데 메인이 점점 그런 정상으로 가고 있어서 데이비트와 주인님들이 약을 줄이고 그다음에 기계를 좀 약한 걸로 바꾸라고 하지만 메인은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들도 결국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 끝에 뭐 스가도 메인도 각자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극복해냅니다. 뭐 그 과정에서 메인이랑 캐릭터는 죽지만 뭐 그런 거는 사실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 그들이 또 극복하는 모습을 어떻게 하냐면은 밑에 이제는 그 호다카와 데이비트가 보게 된다는 거죠. 데이비트와. 그게 뭐냐면은 나아가야 할 길, 스승이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이식시켜 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스가는 호다카가 히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 건물 옥상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알려드리면은 날씨 얘기를 보면 이제 히나가 날씨를 조정할 수 있는데 히나가 계속 지상에 있으면 날씨가 계속 비가 와요. 기상 이후로 이상기후가 돼요. 그러니까 히나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상한 한편의 하나의 재물이 되어야 다시 이 날씨가 원하는 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는 날씨라는 건 이상한 날씨가 없다는 거죠. 이 작품 세계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이란 거죠.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비가 많이 오면 우리가 살기 불편하고 우리가 괴로운 거고, 우리 기분 나쁘고, 우리는 해차간 게 좋아, 인간이. 근데 이 지구가 인간을 위해 설계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 기후란 말도 틀린 말이죠. 인간에게 비적합한 기후일 뿐인 거죠. 뭐 그런 부분을 약간 지적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간에게 적합한 기후, 즉 우리가 좋은 기후가 되려면 희나가 제물을 바쳐서 하늘로 가야 돼요. 그리고 호다카는 그 희나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게 초반에 어떤 게 있냐면 호다카가 우연히 권총을 걷게 되고 그거를 희나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경찰 당연하죠. 경찰이 청소년이 총을 일본은 총기가 불법이니까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호다카를 체포하러 가고 호다카는 희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 희나가 하늘로 가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 톨이라고 하는 그 재단 같은 게 있는데 근데 거길 가서 이제 희나를 만나야 되는데 이제 경찰이 그걸 막고 거기서 스가와 이렇게 이게 삼각형 구도의 대비를 부르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는데 여기서 스가가 아까는 망가졌었지만 어른이 되라고 하면서 망가졌지만 사실 스가도 자기 그 아내를 사별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그 사랑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자신의 딸이 있고요. 그래서 딸 때문에 이제 그 자기도 이 복잡한 일에 얽히기 싫어서 딸이 일단 그 와이프네 부모님이 키우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되찾아오려고 하는데 거기서 또 이게 형사적인 이런 사건이 연루가 되면 그게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스가도 호다카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 거죠. 사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아버지성을 보여준 거죠.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항상 그 앞에서 싸우는 그것을 다시 스가도 넘어서서 회복을 해서 호다카가 그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호다카가 스가의 도움을 받아서 올라가서 히나를 만나러 가고 이게 극복인 거죠. 스가 역시도 극복을 한 거죠. 스승도 그거를 이제 호다카가 그러니까 그 제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스승이 된 거죠. 한 번에 그 스승 역시도 어떤 역경을 뛰어넘어서 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버 사이코가 되기 직전에 이제 되고 있는데 완전히 그렇게 되기 전에 뭐 다른 조직원들 그때 공습을 받는데 다 외부로부터 자신이 그냥 희생을 하면서 자기 팀원들을 모두는 아니고 자기 팀원들을 지키고 희생하는 선택지를 선택합니다. 메인은 마지막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뭐 이런 것처럼 결국 그들도 한층 더 성장하면서 그거를 보는 제자들도 그 길을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 나오는 그 스가와 메이는 사실은 호다카와 데이빗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스승과 이래서 굉장히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두 작품 모두. 아버지의 부재, 보호자의 부재에서 그들을 믿고 따르면서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스승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둘 다 뭐죠? 아까 말한 대로 세계에서 외면받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희생과 더 큰 희생입니다. 뭐 더 큰 희생 이게 조금은 이건 좀 억지일 수 있는데요. 그냥 이거는 좀 분리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이 날씨아의 경우는 세상이 완전히 엉망이 됐죠. 날씨가 엉망이 돼갖고 희나의 희생으로 날씨가 정상화됐는데 호다카, 그러니까 희나는 세상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거죠. 근데 호다카는 이제 경찰서를 끌려가요. 아까 말한 일련의 사태 때문에. 근데 경찰서를 나와서 희나를 구하러 갑니다. 이 경우에 호다카가 겪게 될 일은 결국 경찰에 다시 잡혀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숙명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다카는 희나를 지키기 위해서 탈옥을 감행하고 그 탈출을 해서 희나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그 날씨 그 있는 그 천상으로 가기 위해서 그 신전으로 가는데요. 여기서 이제는 더 큰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이게 좀 사이버펑크랑 다른데 그래서 희나에게 말하죠. 이대로 날씨는 미쳐 있어도 돼. 너가 없는 세상이 나는 더 의미가 없어. 그, 즉, 세상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희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호다카의 입장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도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희나가 이 세상에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다카도 일종의 희생을 하는 건데 그 제물이 본인은 아닐지언정 어쨌든 이 세계를, 이 도쿄라는 곳을 제물로 거의 바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 왜냐면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세계를 구하는 것 중에서 왜 그걸 하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에서 호다카와 데이빗은 루시와 희나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세상. 이들의 존재는 희나와 루시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들의 세계는 그들에게 전혀 친절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세계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하는 세계예요. 자신이 겪는 상처는 이 세계가 만든 거라고, 나를. 근데 이제 자신이 이제 구원받은 것은 이제 희나와 루시인데, 그들이 없는 이 세상은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다카도 세상의 날씨 따위는 미쳐버려도 되고, 희나를 데리고 오는 거죠. 이 부분을 종종 그 리뷰를 보면, 말도 안 된다. 또는 뭐, 호다카의 선택은 틀렸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이것은 작품 세계입니다. 작품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심볼, 상징적으로 이걸 이해해야지, 뭐 이게 뭐 우리가 현실에서 한 명이 해서 날씨가 이럴 거면 그렇게 설명하면 뭐 그게 몇 명이 뭐 되고 이게 되니, 이게 일단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정말 우리 현실에 희나 같은 존재가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죽으면 날씨가 모두 맑아져요. 근데 날씨가 하면서 이 도쿄 집안이 잠기거든요. 근데 현실은 당연히 그런 한 사람이 그런 초인적 능력을 갖고 있는 일이 없기에 뭐 이런 일이 없지만, 그런 가상세계가 있다고 해도 그런 철학은 전혀 민주주의적인 철학이 아니죠. 사람 하나를 희생시켜서 이유도 없이 희생을 시켜서, 그것도 어떤 자의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뭔가를 구원한다, 또 우리 사회의 편익을 늘린다는 사고방식 체계는 전혀 민주적인지가 없고요. 만약 그것이 된다면 그것이 약간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깊게 들어가면 현실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희나가 등장했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는 몇 가지 로직의 단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첫째, 신화의 능력을 검증하는 방법. 이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어야겠죠? 이게 검증이 안 되고 그냥 희나가 몇 번 그거 보여준 것 같고, 야, 희나 죽이면은 돌아올 거 하고 사람을 죽인다? 이거는 그냥 봉건적 사고방식이고 사냥식 사고방식이죠.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 추론이 배제된 거니까. 둘째, 오케이. 그건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원리가. 그럼 둘째, 반드시 희나가 죽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사이에 천천히 이상기후가 있는 상황에서 키나의 능력을 최저로 사용해서 이 시간을 늘리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준비가 되었는가? 무작정 무지성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이 고안되어야겠죠 세 번째, 그것도 뭐 다 입증이 됐어요. 이거밖에 없어. 세 번째, 그것이 정의적으로 옳은 것. 이게 세 번째 문제가 되고요. 저는 세 번째 문제에서도 결국은 그 희나를 제물로 바치지 않는 안건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각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뭐 유사한 사례는 세상에는 잘 없습니다. 왜냐면은 한 사람이 그런 초인적인 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뭐 집단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논리 속에서 굉장히 복잡한 논리 구조로 이어집니다. 여러 쟁점이 있고요. 단순히 날씨를 조정한다는 한 인간의 초월적 능력 가진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상상할 수 없지만, 만약 현실에 그런 게 있다 해도 그 사람을 희생을 시키는 것은 조금 틀렸다는 거죠. 이것을 또 아니 그러면은 뭐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라는 존재는 일단은 뭐 선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어떤 결단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나가면은 뭐 죽는다는 것도 아니고요, 전쟁. 그리고 전쟁을 우리는 항상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우리나라는 징병제긴 하지만 부사관이나 장교들은 자원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단 우리 사회가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서 어떤 군대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서 어떤 군사 전쟁이라는 이 결정도
뭐 전쟁을 그냥 대통령이 하자고 하면 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전쟁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 비준도 받아야 되고 또 국회의원들은 누굽니까? 각 개별 인원들의 그 각각 구성원들의 대의제죠. 그 의사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군대를 간다는 건 뭐예요? 보편적 다수가 가죠, 남성들이. 그러니까 즉 입법적이나 이럴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하지만 한 사람이 초인적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나머지 인구들로만 구성된 이 국회에서 어떻게 그 사람의 목숨을 이나 이런 생명상의 그 처분할 권한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군대는 우리 보통 남성들이 가고 그 사람들이 상당수의 유권자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민의가 이 사회 시스템에 반영이 되지만 딱 한 사람이라면 5천만 명 중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면 그 사람을 처분할 그 권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게 쉽게 그렇게 국회라고 해서 그걸 마음대로 우리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결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민주주의적 정치 방식이죠. 참정권이면서 힘의 균형이 맞아야 하니까요. 여튼 뭐 하나의 일단 보통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차별들 이런 건 집단 이것도 그렇잖아. 그렇게 되면 그 집단은 집단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집단권 속에서 그것이 뭐 투표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희생이거나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처분하는 권한과는 의미가 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얘가 군사용 그 기계를 장착했는데 이게 군사용 실험이라서 아카사카라는 그 거대한 그 군사 기업에서 얘를 이제 추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루시는 해커잖아요. 그래서 얘가 추적당하고 이러면 처분될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돼요. 그래서 계속 그 데이터를 지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자신만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는 데이빗 같은 경우는 그것이 조금 이유를 몰라요. 루시가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빗은 다시 루시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루시는 그 일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데이빗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데이빗은 그냥 루시를 기다려주면서 굉장히 공허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데이빗이 행복해하진 않습니다. 그냥 루시를 계속 기다려요. 루시가 돌아오기를. 그러니까 그 가치는 있지만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내는 그걸로 그런 루시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루시가 그 하는 행동들이 발각이 아카사카에 되고 거기서 이제 빌런이 나오고 이제는 쟤네들을 이제 함정을 파서 여기서 또 배신자가 또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함정을 파서 이제 데이빗에게 더 무리한 기계를 장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빗도 이제 마지막 최후의 빌런과 싸울 때 사이버 사이코가 되려고 하죠. 최후의 결전에서 루시가 루시를 내보내고 데이빗이 희생을 하면서 루시는 살고 그 사이버 사이코가 되려고 할 때 데이빗을 또 멈춘 게 루시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이 날씨아이의 공감 그 비슷한 점에서는 좀 다른데 희생과 더 큰 희생이란 것은 그 루시가 희생을 했지만 결국 데이빗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루시를 지켜줍니다. 왜냐면은 루시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호닥과 같은 심리 기제입니다. 자신의 목숨이든 뭐 아까 말한 이 세상의 날씨든 루시가 없는 세상은 데이빗에게는 그저 예전 세계로 돌아가는 거고 그것은 사는 의미가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사이버펑크에서 다른 건 데이빗은 왜 목숨을 희생을 하느냐? 루시가 그 초반에 제가 달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해요. 이 달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데이빗은 사실 루시의 진짜 속마음은 데이빗을 그러니까 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루시도 마찬가지네요. 루시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공허한데 그 뭐 보호자도 없이 살았으니까 데이빗을 알게 되고 데이빗과 함께 사는 게 최고의 가치가 됐는데 데이빗은 루시가 여전히 달을 최고로 달에 가는 걸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목숨 바쳐서 루시를 달에 보내주는 건데요. 굉장히 슬프죠.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슬픈데 어쨌든 이렇게 더 큰 희생을 하고 보시면은 이 희생에서 호다카와 히나도 히나가 또 그러니까 이게 히나와 데이빗이 조금 비슷한 면모가 있는데 히나도 자기가 그 하늘로 가기 전에 호다카한테 물어봅니다. 호다카가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니까? 호다카가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다고 답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호다카도 그걸 좋아하니까 또 세상 사람도 다 좋아하니까 나의 임무는 하늘로 내가 제물로 바쳐져서 날씨를 맑게 하는 것이다. 그게 사람 포함해서 호다카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데이빗도 루시가 달에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뭡니까? 진짜 루시와 호다카가 원하는 건 뭐였어요? 히나와 데이빗이었죠. 조금 이건 바뀌었지만 뭐 여튼 그래서 희생이란 게 굉장히 큰 주제고 여기서 결국 하는데 엔딩이 다르죠. 엔딩이 굉장히 다른데 이제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는 새드 엔딩이죠. 결국 데이빗이 죽음으로써 루시의 꿈을 이뤄주고 사실 뭐 그리고 호다카 같은 거 히나 같은 경우는 세상을 제물로 바친 대신 그들이 다시 재회합니다.
다시 제외를 하고요. 해피엔딩인데요. 뭐 도쿄가 망했지만 영화적인 서사에서 두 주인공은 행복해졌으니까 해피엔딩이라고 봐야겠죠. 반면에 뭐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는 뭡니까? 데이빗만 죽었으니까 두 서사 안에서 새드 엔딩이죠. 그 세상이 멸망하진 않았지만 새드 엔딩이잖아요. 뭐 그래서 두 작품은 요소요소는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한 서사 구조로 흘러간다는 점을 전 느꼈고, 뭐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같이 비교하면 좋을 것 같다고 느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다카 히나 루시 데이비드 서로 세상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세상과 무관하게 우리 가장 소중한 상대방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내용이라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치로 사용되는 스승님이라는 역할도 굉장히 유사했다는 점, 이 부분들이 굉장히 뭐 비교 분석할 만한 점이고, 엔딩이 대신 굉장히 달랐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부분에서 디스토피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이버펑크 작품을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금 만능주의라서 돈이 없으면은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생명 사람의 목숨마저도 그렇게 되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시대가 디스토피아야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작품을 해석할 때 이런, 물론 다양한 디스토피아 작품을 구가하는 작품들이 있지만 이 디스토피아 작품을 해석할 때는요. 그렇게 보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어떤 고발적인 다큐가 있으면 굉장히 한국 사회가 디스토피아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린 그걸 디스토피아라고 보지 않아요. 왜요? 우리 한국 사회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정상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건 우리 사회의 일부 단면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이 세상을 모르고 이 전혀 이 지구의 어떤 사회를 몰라요. 전혀 내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사람이 날씨 아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날씨 아이를 보면 집이 싫어서 가출한 호다카를 잡아서 집에 공권력이 보내려고 하고요. 희나와 동생인 나기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데 둘을 찢어서 보호관찰소로 보내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둘은 계속 그걸 거부하고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원래 청소년들이 일을 못하는 건 아동의 복지를 위한 거지만 둘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제도적인 처벌 때문에. 만약에 이런 우리가 현대적인 가치관을 갖지 않고 지금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현대적인 가치관들을. 현대적인 그런 복지 시스템, 현대적 제도들, 아동에 대한 대우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이 작품을 보면 솔직히 저는 이 또한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 저 사람 살겠다는데 저 세상에 괴롭히지? 왜 계속 저 사람들이 왜 남매를 찢어 놓으려고 하고 일을 못하게 하고 일 못하면 걔네 굶어 죽는데 왜 호박하는 집에 그 고향에서 학대받는데 고향으로 반드시 저기는 뭐 잡아서 보내려고 하지? 이게 디스토피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현대적 시스템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 저게 뭐 국가적인 행정적으로 어쩔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지만, 그리고 저기 나오는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은 하지만, 이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또 외계인이, 이것도 그게 디스토피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말한 건 사이버펑크랑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세계가 디스토피아야. 그러니까 그 작품의 주제의식이 뭐냐면, 야, 미래 사회 저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회든 지금 이 사회에도 이건 접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와 소외된 사람이 이야기란 거예요. 미래 기술 발전으로 디스토피아 돼서 인간 소외가 발생하는 주제가 아니라고. 물론 제 해석이지만 그렇게 이걸 작품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회에 우리가 시사점을 주는 것도 이 세계에 소외된 누군가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데이비드과 호다카 같은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이 보호자가 제대로 된 보호자가 없어서 소외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탈선을 하게 되고 일탈을 하게 되는 과정인지, 호다카 날씨에는 그걸 굉장히 온화하게 풀어냈고, 사이버펑크는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이용해서 극단적으로 표출하죠. 다양한 범죄 조직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저는 보여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 우리 사회에서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 구성 대다수들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규범 같은 걸 준수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규범을 왜 준수해야 됩니까? 이 사회 자체가 그 규범을 준수하는 게 자신을 괴롭히는 삶인데, 이미 이 세상은 나에게 상처만 주고 이 세상은 나를 불합리하게 대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 세상에 정한 규범을 정해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규범에 대해 무시를 하고 규범에 대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소외가 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단순히 생각했을 때, 아, 이런 작품을 보면서 어떤 일방적인 도덕이나 규범들을 우리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는 점들이 교훈이라고 좀 약간 생각이 들거든요. 뭐 여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래서 뭐 이건 제 해석이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굉장히 또 현대 아동 복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뭔가 아무도 모른다라는
고레데 코즈 감독님의 영화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나는 호다카나 이런 히나처럼 부모가 있거나 아니면 부모 학대를 받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우리 사회 이슈겠죠. 왜냐면 어쨌든 제가 늘 청소년 이슈나 이런 아동 이슈를 말할 때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뭐 소년법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촉법소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국가가 어떤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것의 전제는요, 국가가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이고요. 이 민주주의가 뭐냐면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다는 점인데요. 참정권이 배제된 사람에게는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린 친구들에게 우리 성인과 동일한 그 잣대와 규범을 넣으면 그들이 입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을 가져야죠. 그럼 뭐예요? 제 생각에 촉법소년을 폐지할 예정이라면 촉법소년 폐지하면 그냥 초등학생들은 다 투표권 줘야 돼요. 투표권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어떤 책임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판단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투표권을 안 주고 참정권은 미숙하다고 안 주는데 왜 책임은 성인과 동등하게 주려고 해요? 이건 전혀 민주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민주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책임과 권한은 같이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는 것처럼 행정적 가버넌스도 청소년이나 아동을 대하는 것도 철저히 어른들의 기준과 어떤 어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행정적 집행을 한다는 게 다 어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일종의 미성숙한 개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일본 사회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이런 작품들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한국 사회에서는 좀 그런 작품을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는 아직 한국 사회는 그래도 가족 붕괴가 많이 일어나는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가출이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사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끈끈하게 가족주의적 정서가 있기 때문에 가출이라거나 이런 것도 뭐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물론 뭐 이제 사별이나 이런 거 경우에 친척들한테 이렇게 위탁해서 키우는 가정도 많은 것 같긴 한데 뭐 근데 언젠가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 아동과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이 두 작품 모두 OST가 굉장히 좋아서 많은 팬들한테 회자가 되는데요. 날씨아이의 OST는 뭐죠? 그랜드 이스테이프입니다. 레드 잉크스가 불렀고요. 이게 그 클라이막스 씬에 나오는 건데 정말 영화 분위기와 그 상황들이 찰떡같이 맞아서 뭐 상당히 전율을 주는 그런 음악입니다. 뭐 이게 저작권 때문에 제가 틀을 수는 없고 굉장히 그래서 명곡으로 좋게 평가가 되게 좋았고 사이버펑크의 경우는 원래 게임이 원작이라서 같은 노래를 제가 차용한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엔딩 씬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거의 뭐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하고 아마 노래 제목이 이거죠. 아마 I Really Want to Stay at Your House인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건 그랜드 이스케이프가 아니라 그레이트 이스케이프라는 노래가 보이스 라이커 걸스라는 밴드의 노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약간 오마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가사가 이런 지식이 좀 짧아서 그럴 수 있지만 그냥 이 노래를 듣는데 보시면 뭐 세계를 버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탈출한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뭐 여튼 좀 펑크한 거죠. 결국 약간 좀 이 세상을 부순다는 개념이 좀 음악적으로는 펑크하고 사실 날씨아이와 사이버펑크 모두 펑크한 애니메이션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약간 펑크한 가치관들이 인기가 없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 규범 준수적이어야 되고 굉장히 규범에 예민하고 뭐 조그마한 형사처벌이라도 받으면 분명히 벌금과 우리가 징역과 사형과 다양한 형을 나는 것은 그 범행의 경중을 나타낸 것인데 요즘은 뭐 사회적인 취급으로는 뭐 벌금이든 뭐든 저 규범적인 것들이 또 굉장히 그리고 또 도덕적 규범이 강하다고 느끼는 게 항상 올라오죠 인터넷 커뮤니티에 뭐 법률 위반은 아니어도 이거 하면 민폐인가요? 이거 하면 뭐 나쁜 건가요? 이해되시나요? 하면서 뭐 축의금 얼마 해도 되나요? 축의금 얼마 안 하면 뭐 민폐인가요? 손해인가요? 손절해야 되나요? 하면서 굉장히 그 사회적 규범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민하죠, 요즘. 그래서 약간 펑크한 가치관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느껴요. 언젠가 뭐 다시 펑크 같은 분위기가 오는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규범에 대해서 늘 규범은 제 소신으로는 규범은 옅을수록 좋다. 다 자유롭게 사는 게 좋고 다양한 사고 방식들이 받아들여지는 사회일수록 더 건전한 사회고 때로는 뭐 폭력적인 아이디어나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 또한 교화하는 게 우리 공동체의 역할이고 모든 걸 엄벌주의로는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고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정상성에 집착을 하는 사회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선과 악, 흑과 백 이런 게 아니라 오직 다양한 색깔처럼 선택권이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날씨 아이와 사이버펑크 엣지 러너의 리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삼겹살 소주 먹방을 하고 싶은데 시켜서 먹으면 감흥이 안 살고 구워 먹기에는 또 식당에서 이런 거 찍는 게 좀 부끄러워서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이 빌 때 한번 집에서 구워 먹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좀 늦게 올라왔는데요 작품이. 다음 주제로는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두 편씩 비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작품 고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영감도 잘 안 떠오르고 뭐 라이브 방송 같은 것도 하면은 그다 하려나요? 또 제가 생업이 있다 보니까 계속 생각하고 이렇게 아이디어 짜는 게 쉽지가 않아서 하여튼 더 자주 뵈야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사이버펑크 엣지러너와 날씨 아이 비교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